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열 기관과 열 효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기관과 열 효율을 이와 같이 네 가지 정도를 걸쳐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것은 이제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 그리고 열 기관의 열 효율, 카르노 기관, 열 역학 법칙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서 여기 제목을 Where are we? 우리가 어디 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해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걸 보면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지난번에는 이제 열을 이렇게 포함해서 했는데 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는 그 질량 m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으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간다 하는 거였고, 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라서 중력에서는 이렇게 이제 질량 m 물체가 높이 h만큼 있으면 중력과 속도 이렇게 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있었다 하는 거였고,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수철에서 2분의 1 kx 제곱 얼마만큼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우리는 어떤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했고, 역학적 에너지들은 뭐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열이라고 하는 열도 뭐예요? 일이죠. 그죠? 에너지.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열기관,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열 에너지를 포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 열 에너지를 공부하면서 열역학 법칙을 열역학 제1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0법칙하고 1법칙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열역학 1법칙 같은 경우는 뭐였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을 이제 포함하고 앞에서의 달 열을 포함하고 있지만 열량을 이렇게 주면 그 열에 의해서 이 내부의 에너지하고 외부의 일을 하는, 그렇게 되면 들어간 열은 내부 에너지하고 외부의 한 일의 합이다. 변화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한 일하고 합친 것이다 하는 것을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을 공부를 하면서 기체가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기체가 이 부피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나타내기를 압력 부피 그래프라 그래서 PV 해서 여기에 이제 면적 뭐 이렇게 생기면 이 면적이 뭐예요? 한 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기체가 이만큼의 일을 한다. 그런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력 각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PV 곡선에서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등적 과정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것들은 어디까지 국한되어 있는 거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열 평형 상태가 될 때 어땠어요?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를 합치면 점점 고온에 있던 열이 저온으로 이렇게 오면서 똑같아지는 걸 열 평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왔다 그러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느냐? 방향성, 어떤 열 에너지, 열량이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열역학 제2법칙에 열기관의 효율, 열 효율, 그리고 에너지가 흐르는 일방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하고 다른 점은 어떤 열량이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앞에서는 설명을 못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을 설명하겠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듯이 그런 걸 고려할 때 뭘 갖고 합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생각을 할 때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구별을 앞에서 공부한 것과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물리량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것들이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 열기관의 열효율, 카르노 기관, 연력학 제2법칙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력학 과정에서 그 방향성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진행된 과정을 역으로 행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과정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있는 그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제 넘어간다. 상태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기체를 다루고 있어서 이와 같이 온도, 압력, 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2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 1에서 2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또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역 과정이다. 뭐 되돌아올 때 어떤 에너지를 추가로 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또 한번 보면 연력학에서 어떤 개의 상태 변화가 미소 변화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소 변화를 일으키며 진행되어 개와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씩 변하는 그런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일었을 때 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가역 과정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비과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과정에는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있고 에너지 이제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물질은 스스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다른 거를 뭐를 이렇게 가하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진행이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것을 비과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비과역 과정을 거치면서 기체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지금 비과역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제목이 뭐였죠?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다.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역 과정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상태 1에서 상태 1에서 상태 2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 보세요. 그래 이제 실린더가 퍼펙트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열 과정이라고 한다면 왼편에 있는 더 이니셜 탑 레프트 스테이트 왼편 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cannot be reached anymore. 그래서 한번 넘어가면 못 넘어온다. 근데 그 대신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상태 요거에 열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역 과정은 한번 넘어갔던 상태가 스스로 넘어올 수 있는 건데 비과역 과정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고 아직 뭐 자세히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엔트로피하고 이제 연력학체 이 법칙은 이제 함께 붙어 다닐 거고, 그래서 보면 따르면 고리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뭐 지금 앞에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보고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비과역 과정의 예는 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이 다 비과역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체가 중력에 의해 빗면을 따라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가 저항으로 인해서 도선을 지나는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 손실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고,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골고루 확산되는 거. 뭐 잉크가 이제 어떤 물에 탁 떨어뜨려서 천천히 확산된다면 다시 모으기가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한 모으기가 스스로는 모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굴뚝의 연기가 공기중으로 확산되는 거 마찬가지고,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서 놓았을 때 이때 이제 두 물체가 접촉하면 뭐가 돼요? 열평형이 되는데 열평형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높은 온도, 낮은 온도를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스스로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이런 가역 과정을 얘기를 하려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 연력학 제1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열 그 설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인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뜨거운 커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식는 거는 식는데 식은 커피를 외부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다시 뜨겁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이제 19세기에 독일 학자들이 이제 19세기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연상의 비가역성을 설명하기 위해 1865년 그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물리량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델타 S는 T분의 Q.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공부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뭐냐면 엔트로피가 S인데, S라고 하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절대 온도하고 열량에 관계한다. 열량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가설을 했고, 그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어로 에르게니아 해서 전치사 요거를 n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환이라고 하는 트로페,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우지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엔트로피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 엔트로피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걸 이거 하는 거 이전에 먼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다른 말로 무질서도라고 하고, 무질서? 뭐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엔트로피는 확률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봐도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를 볼 텐데, 자유팽창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에서 그림을 이렇게 가져온 거고, 얘는 여기 이제 기체 분자들이 차 있고, 그리고 여기 진공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밸브로 잠그고 있다가 탁 여는 순간,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열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진공 상태로 이제 퍼져 나가겠죠. 퍼져 나가는데 퍼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골고루 이렇게 퍼지겠죠. 이리 가서 골고루 퍼진 다음에 다시 거꾸로 아주 뭐 가역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이 거꾸로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야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비가역 상태라고 비가역 상태이고 그 비가역 상태를 만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그래서 딱 열면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데 왜 이 한쪽으로 간 거는 그런데 두 개의 용기에 있는 기체가 한쪽 용기로 모두 이동하는 변화는 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가? 만일 한번 딱 생각해 보기를 여기에 분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올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봐요. 1기압의 공기가 들어있는 1리터의 용기의 온도가 25도씨. 그러니까 1리터 1기압 요거에 25도씨에 맞춰 놓고 그 뭐를 맞춰 놓은 거예요? 압력, 최적, 온도를 맞춰 놓은 그 속에 들어 있는 분자의 수는 2.5 곱하기 10의 22승계래요. 그래서 얘가 한쪽으로 모두 이동할 확률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아까 골고루 퍼지는 것 대신에 한쪽 뭐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죠. 그죠? 경우의 수에 많이 있는데 한쪽 요 앞에서 생각했던 앞에서 생각했던 뭐 한쪽은 완전히 비고 한쪽은 꽉 찰 그런 확률을 생각을 하면 이거래요. 2분의 1. 하나 있을 때는 2분의 1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만큼. 이거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고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숫자죠. 이렇게 될 확률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적은 쪽으로 변화는 진행되지 않으며 대신에 확률이 증가하는 쪽으로의 변화.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어디 농도가 밀도가 높다. 높은 곳에서 어디로? 점점 나죠. 뭐 어떤 물에다 잉크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점점 확산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골고루 퍼지는 그런 확률이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해서 두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가 가장 확률이 큰 상태, 즉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가 된다.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가 가장 큰 확률이 드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뭐 자유팽창에서 보면 그 압력이 같아질 때 온도도 이제 같아지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경우의 수, 지금 같은 경우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77년 볼츠만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새롭게 정의를 했어.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와 온도가 같은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아까 생각했듯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이 용기에 골고루 퍼지게 되면 압력이 같아지고 그리고 온도도 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기를 S equal KB 이고 l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로그죠. 그리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가 됐을 때 엔트로피가 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가 뭐가 좋은 거냐면 열량을 온도로 나눈 예전의 엔트로피를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과 직접 관계없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어떤 지금은 이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고 정보 통신을 설명하고 할 때도 이런 엔트로피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력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엔트로피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여기 예전에 엔트로피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살펴봤던 요거죠. 그죠? 엔트로피 변화량은 열량을 그 온도로 나눈 그런 값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 볼츠만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이런 엔트로피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소개를 했던 클라우지우스가 제안했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엔트로피, 새로운 엔트로피가 나타나는 요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엔트로피가 나타나는 뜻은 무엇인가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무엇인가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 클라우지우스가 얘기했던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변화량 델타 S는 열량 Q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 T에 반비례한다 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 엔트로피 변화량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델타 S가 얼마예요? 0이고,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S가 플러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알 수 있는 엔트로피 변화량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아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방열 과정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외부로 더 열을 이제 흡수하는, 내부에 흡수하는 흡열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QH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값이니까 흡열 과정이죠. 흡열 과정이면 이렇게 가역, 비가역에 관계없이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이다. 거꾸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열량이 빠져나가는 거, 방열 과정이죠. 그래서 방출하는 그는 가역, 비가역 관계없이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의 이동과 엔트로피 변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열이 이동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을 엔트로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로 이루어진 계에서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T1인 물체에서 T2로 뭐가 이동해요? Q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T1인 물체는 열량 Q를 뺏겼겠죠. 그죠? 그래서 뺏긴 거니까 그거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T1분의 Q이고 거꾸로 T2인 물체는 열량 Q를 받은 거죠. 그죠? 받았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T2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화량을 합치면 델타 S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T1분의 Q 더하기 T2분의 Q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될 때 Q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델타 S가 플러스 값을 가지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 플러스 값을 가지려면 T1이 T2보다 더 큰 값이 돼야 되죠. T1이 T2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은 T1이 온도가 높고 T2가 온도가 낮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를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T1이라고 하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역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다른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where are we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그 방향성,
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 그거를 도입한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 그거를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열기관의 효율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